네, 정치권 소식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두 전 국회의원, 신성범 전 국회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국무회의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렸는데요. 두 가지 키워드가 눈에 띕니다. 역시 방역 그리고 경제. 이 두 가지 모두 우리 사회가 지금 직면해 있는 가장 큰 과제들인데 문재인 대통령 두 마리 토끼 함께 잡아야 한다. 좀 어떤 절박한 그런 어조가 느껴졌습니다. 민병두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경제 방역과 기본 방역 모두가 중요한 때입니다. 여기서 한순간 놓치게 되면 사실 경제도 무너지는 상황이 되고 네. 또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다시 또 의료 체계 자체도 무너지는 어떤 연속적인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 메디칼 서지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우리가 그 사회의 그 방역 총량에 비해서 감염 총량이 더 늘어날 때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속 확진자 수를 갖다 십몇일 동안 세 자릿수인데 여하튼 하여간 두 자릿수대로 이렇게 줄여서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게 안전망을 갖다 구축해야지만 예. 지금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포함하여 또 네. 소상공인들이랄지 기업인들의 어떤 경제에 미친 영향을 또 최소화해야 하는 문제랄지 복합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것, 제일 큰 자산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아마 당부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서도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어떤 의료계가 내일부터 파업 범위를 좀 더 확대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것들이 우려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 행동이라고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하는 것도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단호한 입장도 보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런 위기 국면에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나 그게 많이 느낄 겁니다. 근데 앞서 우리 민병두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제가 유심히 보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방역이 너무 정치화돼 있다. 그러니까 방역과 정치를 좀 이제는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고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 정치와 방역은 완전히 다르다. 정치인이 해야 될 말과 네. 또 과학자, 의학자들이 하는 말은 좀 정치로 달라야 된다면 분명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이냐 하면 방역이 완전히 정치 쟁점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한테는 현 정부의 치적을 자랑할 만한 그런 업적을 자랑할 만한 그런 근거로 제시되고 어떤 사람은 정부의 비판하는 또 근거로 되기도 하고 이렇게 예.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정치와 방역은 구분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정치인들이 방역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말 그대로 정영근 정본부장, 네. 정영근 본부장의 말대로 그 좀 쭉 따라가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정치와 방역을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정도 가면은 오늘은 이제 280명 줄었잖아요. 2명도 설치했습니다만 이래도 가면 어느 순간에는 정부에서도 좀 고민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하시든 누구 하시든 간에 이게 제로로 안 간다. 확진자가 0명이 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도 살리고 방역도 하기 위해서는 그 적정선을 정부에서 찾아보겠다는 부분. 다시 말하면은 지금 뭔가 이게 금지하는 조치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못 살잖아요. 3단계까지 가는 일량이 나오는 판에.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도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적정선에서 방역의 수준을 좀 낮추겠다든지 그러면 확진자가 좀 늘어나겠지만 그건 정부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와 방역을 다 살리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책임 있는 당국자가 국민에게는 메시지를 내야 하는 시점이 좀 오고 있다고 봐요. 네, 그 방역을 정치화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그리고 방역과 정치를 분리해야 된다. 이것은 사실 뭐 정치권에서도 다 동의하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실제로는 또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광화문 집회에 대한 책임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저희가 줄곧 그 관련된 뉴스도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러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우리는 그거와 다르다. 민주당이 억지로 엮는 것이다라고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관련된 얘기 듣고 두 분께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이 사회에서 거구라고 하는 분들 네네. 당은 저희들과 다릅니다. 그렇죠. 그 기독 당 다 다르고 또 이런데도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같은 보수 계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뭉뚱그려서 보는 경향이 있죠. 네네. 그리고 그런 분들의 이 국민들의 보편적인 정서와 맞지 않는 그런 주장들 때문에 우리 네네. 당 전체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정당으로 비춰지고 그것 때문에 쉽게 지지를 못하게 하는 점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통합당의 선긋기에 대한 것은 거의 저희가 매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문제가 논쟁거리에서 사그라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표현들 억울하다라는 그런 표현까지도 듣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억울함이 사그라들지 않는 좀 가장 큰 이유가 있을까요? 민병도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억울하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분들은 반사회적 집단이다 하고 명백하게 얘기한 게 필요해요. 우리가 그 화자가 말하는 사람이 화자가 얘기한다고 청자가 듣는 사람이 그대로 듣질 않거든요. 예. 필자가 글을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쓴다고 해서 독자가 그대로 봐야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우리가 이 통합당하고 또 우리 그 길거리의 어떤 바이러스 테러리스트라고 연결 짓는다고 해서 그대로 예. 듣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식 속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혼연일체 한 집단이다 하고 있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래된 어떤 역사성이 있는 것이죠. 굉장히 어렵겠지만 지금은 통합당이 여러 가지 변화에 있어서 진정성을 보이려면 이제는 확실한 단절과 그 집단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이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광주 5.18 묘역에 가서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까? 또 최근에 어떤 강령에 있어서 사회적 포용성을 갖다가 얘기하고 약자와의 동행 같은 걸 얘기하는데 그렇게만 해갖고는 진정성이 있어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생각, 그러니까 통합당의 주류들의 생각과 주류의 교체 이런 것까지 가야 되고 또 거기뿐만 아니라 이 집단과 확실한 사회적 단절을 하겠다는 명백한 어떤 선언을 갖다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통합당에 나서서 그 사랑제일교회 발 지금 확진자가 1,00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확진자 수에서 굉장히 적지 않은 숫자고 특히 최근에 와서 늘어난 거란 말이죠. 그쪽에서 오히려 바이러스 테러리스트다 하고 명백하게 어떤 선언을 할 때만 대중의 인식 속에서 그것이 분리되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우리 사회는 이 책임을 가리기에 앞서서 좀 에너지를 이 방역에 좀 더 집중했으면 하는 그런 시대를 다 맞고 있다라는 거에는 크게 부인을 못할 텐데 신 의원께서 이제 방역이 정치화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정말 말씀을 막아야 하셨어요. 네네. 근데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좀 지리한 공방이다. 뭐 이런 그렇죠. 생각도 많이 드는데 결국은 이 매듭을 지어야 될 텐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이런 게 이렇게 정가훈 목사의 행태, 언행에 대해서는 어느 국민이 뭐 지지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 900 몇 명이 나왔으니까 네.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비판받아야 마땅하죠. 개탄스러운 행동도 했고 그다음에 그 얼마나 또 교육을 시켰든지 교인들이 이렇게 뭐 껴안고 이렇게 그 검사하는 요원들한테 예. 뭐 바이러스를 옮기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봐서 이렇게 분명히 비정상적이는 맞아요. 근데 제가 자꾸 이런 우리 사회 일종의 그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광화문 8월 10일 광화문 집회가 전국적으로 바이러스를 퍼뜨린 계기가 됐다네, 촉발이 됐다. 뭐 그것까지 좋아요. 근데 저는 이런 점을 우려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부 거구 인사들이 코로나를 전국적으로 퍼뜨리기 위해서 뭐 전국적으로 전파하는 걸로 집회를 만들어냈다든지 이런 식의 하는 것은 전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취지의 제 말은 예. 잘못은 잘못했고 방역은 분명히 수칙도 안 지켰고 지시도 안 따른 것은 100번 잘못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국으로 퍼진 게 그 사람들 때문이냐라고 하면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일부의 좀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일부러 목소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야당 입장에서 굳이 따져보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당의 스펙트럼이라는 게 넓잖아요. 예. 1에서 100까지도 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도 왼쪽으로 가면은 옛날 이석기 뭐 의원 쪽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심지어는 뭐 이런 건데 우리 미래통합당도 야당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과거에 어찌됐건 전직 지도부와 유착 관계가 오래되고 하면서 이미지를 그렇게 남겨준 것은 정말 큰 정치적 실책이죠. 돌이켜보면. 그런데 그걸 적극적으로 나서갖고 선을 우리가 지금부터 당신하고 우리하고 이제 끝입니다. 절연합니다.
선언을 한다고 해서 선언이 뭐 끊어질 것이며 이런 문제가 남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네.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 하는 말이 그냥 고민 끝에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뭐 그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이 문제는 좀 일단은 뭐 김종인 지금 비대위원장의 실질 대표니까 언젠가는 뭐 여기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하루빨리 좀 거기에 대한 매듭을 좀 짓는 것이 뭐 이런 소모적인 지리한 공방을 끝내고 좀 더 우리의 공력을 한 곳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화제를 좀 돌려볼 텐데 긴급 재난지원금 얘기입니다.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스물스물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민주당 내에서도 좀 다른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청와대 역시 또 통합당 각각의 얘기들, 특히 시기와 규모를 놓고서 많은 의견들이 나뉘고 있는데 이번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김부겸 전 의원이 여기에 대한 확고한 본인의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뭐 일단은 2차까지는 전 국민들에게 지급을 하고 그 대신에 이제 고소득자들한테는 나중에 연말 정산이나 소득세 신고 때 환수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왜냐하면 여러 가지 중간에 꼭 가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대구 같은 데는 지난번에 대구시가 선별 지급을 해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이걸 어디에서 꺼야 될지를 명확하지 않으니까 요거는 그렇게 하자는 거이고요. 우선 가까이서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출마를 한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후보 세 후보의 얘기만 종합을 해봐도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급은 해야 돼 선별적으로 하위 50%를 언급을 하고 있고요. 김부겸, 박주민 두 후보는 전체를 다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많은 조명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또 선별 지급은 차별이다. 전 국민 줘야 된다. 의견들이 참 엇갈리고 있습니다. 뭐 다들 본인의 어떤 거기 관련된 이유들은 밝히고 있는데 제각각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것들이 이렇게 다른 목소리 나는 부분도 어떻게 또 의견차를 줄여야 될지도 또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게 지난번에 1차 지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그러니까 선별 지급을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정확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제도 할 수가 있고 경기 진작 효과도 일정한 부분 가장 그 밑바닥 계층은 바로 돈을 갖다 전부 다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 진작 효과도 더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그 선별 지급을 하는데 하위 50%, 하위 70%를 고르는 행정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고 그 수단이 마땅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해 상반기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길게 보면 내년 혹은 내후년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선별 지급을 할 수 있는 그 행정적 방법을 갖다가 일찌감치 좀 강구했어야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그런 조치를 갖다 만들었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같은 경우는 더 확실하게 더 빠르게 아마 이 조치가 이행되고 지급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조치가 없다고 한다면 결국은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보편 지급, 전체 지급밖에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이 시기를 굳이 얘기한다고 한다면 추석이 내일 모레 다가오니까 사실 없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또 추석 경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서민 경제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추석 때, 설 때 파는 물량이 1년에 뭐 30%, 40% 이상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만큼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추석 전에는 반드시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남은 쟁점은 이제 이거 서민 구제적 차원에서 할 것이냐, 경기 회복 차원에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1차 지급 때 분명히 경기 진작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34개 국가 중에 2분기 성장률이 1위를 기록하게 한 여러 요인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뭐 큰 논쟁거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아주 충분하다고 한다면 경기 진작 효과는 더 크겠죠.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적다고 한다면 구제에 더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질적인 우리가 양을 얼마나 확보하냐 하는 문제입니다.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가 더 구조 조정할 게 없다, 더 허리띠를 조를 게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적자 채권을 갖다 발급해서 이제 하는 것인데 적자 채권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발급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을 갖다 우리가 네. 유지해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또 다른 고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자 채권을 자꾸 발행을 하게 되면 미래 세대의 몫을 갖다가 우리가 앞당겨서 쓰는 것이다 하는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또 경제를 살려놓지 못하면 미래 세대에게 불행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양측면이 다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하여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다른 수단이 없다고 한다면 보편적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입니다. 민 의원 말씀은 선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긴 한데 적절하긴 한데 그런 행정적인 기준 마련하기가 현재로서는 지금 상황에서 좀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진단을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지급 쪽에 좀 무게를 두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신 의원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이번 지난지원금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되죠. 목표. 그러니까 경기 부양이냐 아니면 정말 그 긴급 구제냐는 측면에서 정부가 목표를 분명히 정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양쪽 다 잡으려다 놓친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뭐 경제 상황, 경기 부양은 논의할 단계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그 구제 쪽으로 가야 돼요. 구제 쪽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방법론에 있어서는 우리 민 전 의원께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더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번만큼은 좀 진짜 취약계층에 몰아서 주자는 논리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선별하게 출해내기가 어렵다. 행정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전액 다 전 국민에 지급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영세 자영업자 매출 떨어지는 거 뻔하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또한 직장이 없어지는 저소득 근로자 이게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어찌됐건 재택근무라도 하고 월급은 받아가지만 이쪽은 굉장히 좀 취약하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집중해서 선별적으로 정부 돈을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정부 여당에서 이런 걸 논의할 때 항용 보면 어떤 유혹에 빠지기 쉬우냐면 제가 볼 때 두 가지. 첫째는 추석. 10월 1일이 양력 10월 1일이 지금 추석 아닙니까? 추석 때 대규모 민족 명절을 해서 이동이 이루어질 텐데 이 민심을 어떻게 하면 잡을 것인가를 아마 정부 여당 쪽에서는 예. 생각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거기서 나눠줄 것이냐, 일부만 줄 것이냐, 나중에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이야기가 오갈 것 같고 두 번째는 내년 4월 또 선거도 있어요. 서울, 부산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점 때문에 고려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원칙은 구제로 가야 된다. 구제 우선이다. 두 번째는 그 선별 집중 지원이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별 집중 지원에 뭐 다들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많겠죠. 겁니다. 방법은 그런데 요즘 찾아내는 이 문제. 50%냐 51%냐 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준을 얼마나 정확한 잣대를 들이대고 이때는 이걸 이제 선별해 내느냐가 관건일 텐데. 이때는 이제 정부 도움을 받으니까 돈을 쥐고 있는 꽃간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가 어떤 입장을 선택할지 중요한데 지난번 선거 때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1차 때 이야기입니다. 예. 소득 하위 50%만 주자. 정부에서 네. 내놨다가 당정 협의해서 안 된다 70% 주자. 그러니까 나중에 야당까지 끼어들면서 아니냐. 전 국민 100% 주자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 기준 라인에서 정부 측 입장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재정 적자에 흔들리고 있는 정부 측 입장으로 방법론도 정부의 생각과 방법론도 굉장히 정치권에서 고려해 준다고 봐요. 민주당에서는 비교적 다양한 견해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반면에 통합당에서는 조금 흥미로운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차 긴급 지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이 총선 앞두고 제기가 됐기 때문에 당시에 한국당 통합당에서는 이거 뭐 금권 선거다 뭐 이런 비판까지 해가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었는데 지금은 통합당에서 지급을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오히려 이런 모습들이 좀 눈에 띄어서 좀 흥미로운데요. 이 모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지난 설날 직후에 제가 아마 정치권에서는 처음으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얘기하고 대통령 긴급 재정 명령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2, 3주 후부터 정치권하고 정부에서 얘기가 됐는데 그 당시에 야당의 행보하고 지금 야당의 행보를 놓고 보면 어떤 때는 좀 이런 말이 뭐한데 청개구리 정당이 아니냐 할 정도로 그때 이제 입장이 자꾸 바뀌는 거죠. 예. 기본 어떤 그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통합당에서는 강령 개정을 하면서 제1조에 전 국민 기본소득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전 국민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보편적으로 다 지급을 해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그건 철학의 문제고 앞으로 통합당도 그것다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사실은 구제의 효과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선별로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하위 계층한테 주어야지만 이 구제 개선 효과, 그러니까 빈부 차이를 갖다 시정하고 그 사람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는 뭐 입증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재론할 필요가 없는 얘기입니다만 지금 문제는 이거예요. 결국은 그 행정 비용을 어떻게 감내할 것이냐.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50%하고 51%를 어떻게 구분하냐. 그 사회적 갈등을 네. 어떻게 감내해낼 수 있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의료보험 갖고 할 것이냐, 아니면 소득 갖고 할 것이냐, 뭐 아니면 재산 갖고 할 것이냐, 그걸 합산해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어쨌든 이 팬데믹이 2년 이어간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한편에서는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은 긴급히 전 국민적으로 지원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그 행정 체계를 갖다가 갖춰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전자정부 수준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을 갖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왜 그런 것 갖다 못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통합당의 조금 독특한 눈에 띄는 행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신혜영께서는 조금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통합당 이전이랑 몇 개월 전이랑 참 많이 변하고 있구나 뭐 이런 느끼십니까? 아니 선거 때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네. 굉장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재정 건정성,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돈을 퍼줘도 되나 이게 다 나중에 아들, 딸 세대의 부담인데라는 부분에서는 그 보수주의자들의 원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정부가 이렇게 돈을 퍼주면서 반대해야 된다는 원칙적인 측면에서 있는데 현장에서 들어보면 급한데 지금 그런 거 따지게 생겼냐. 재정 건전성은 너무 고리타분한 학자들 이야기라는 생각, 그런 주변의 이야기가 많았어요. 민심이. 그래서 여당에서는 또 주겠다는데 우리 당에서 그걸 못 주지 말도록 하자는 일부 재정 건전성 론자들의 주장도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현장에서 막 이제 격퇴된 거죠. 네. 지나고 보니까 지난번 선거에서 가장 큰 패배가 뭐냐. 모든 국민들이 말은 안 하지만 현금으로 받아보는 그 경험이 얼마나 큽니까? 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데서 정치적으로 좀 각성을 했다 그럴까요? 하면서 이번에 강령도 기본소득을 제일 강령으로 넣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자. 적어도 이게 코로나라는 미정유, 과거에는 없던 이런 사태를 맞이했다면 정책도 거기에 맞게 따라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는 상식적인 판단이 지금 당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보완할게요. 지난번 선거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승패를 가른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재난지원금 문제와 관련해서 자꾸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금권선거 아니냐, 국민들을 표를 갖다 돈으로 산 것이 아니냐 하는 뭐 그런 지적과 함께 그것이 아쉽다 하는 비판을 갖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 당시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가가 나의 최후의 피난처가 되고 있구나. 국가가 나를 케어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갖다 안심하게 하고 정부 여당에 힘을 갖다 준 것이지 국민들이 뭐 돈을 받았기 때문에 표를 갖다 찍어줬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겁니다. 민 의원의 말씀 이해가 되고요. 공수처 얘기 오랜만에 좀 마지막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정기국회 9월 정기국회가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공수처 문제도 또 역시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개정을 하면서 이 공수처장 뽑는 데 있어서의 그 절차, 기존에 이제 2명의 위원을 야당 몫으로 돼 있는 현재의 개정안을 여기서 야당이 목리를 부릴 수 있으니까 이 법안을 다시 바꿔야겠다,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는 민주당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통합당 역시 갈등은 불보듯 뻔한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죠. 이게 대통령께서 7월 15일 날 법을 시행해야 되니까 7월 15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사람들을 모아달라고 한 거죠. 근데 그걸 제가 볼 때 이미 이제 물 건너갔고 그러다 보니까 여당에서는 그러면 지금 7명 가운데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추천위원 7명 가운데 2명은 야당 몫으로 돼 있는 걸 아예 바꿔버리자는 게 일부 주장 같아요. 자꾸 늦어지면 어떡하는 건데 제가 볼 때 그건 그렇게 할 일이 아닌 것 같고 우선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일부에서 우리
뭐 우리 야당에서 이미 저 위헌 소송을 제기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네. 여당에서도 이거는 급하게 서둘 건 아니고 네. 헌재에서 빨리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오면 그다음에 야당에서 어떻게 끝까지 그 후보 추진 안 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다음 문제 같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공수처가 정치적인 수사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뽑는 것 자체, 공수처장과 차장, 그 검사, 수사관 뽑는 것 자체가 이 정치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아시는 대로 네. 검사, 판사 한 7천 명 되잖아요. 네. 국회의원까지 포함해서. 그러면은 그 가운데 사실은 한 5천 명이 2천 명의 검사와 3천 명의 판사, 5천 명이 사실 판검사예요. 이런 거 따져보면 굉장히 수사 대상도 정치적이고 수사하는 기관도 정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어떻게 하면 중립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야 돼요. 헌재 위헌 결정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유보를 해야 된다. 여당에서 기다려 주는 게 맞아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민 의원께서는 어떤 견해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뭐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판결이 위헌 심판을 청구한 법안이 뭐 수백 개 수천 개 되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 갖다 기다려가면서 법을 실제로 실효성 있게 움직여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공수처 출범 자체를 갖다가 막아버린 거, 이거는 저는 우리 정부 여당 입장에서 또 국민들 입장에서 수용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합법적인 견제 장치가 있잖아요. 그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에 여야가 각각 4명을 갖다 추천할 수 있는데 각각 2명씩 추천할 수 있는데 네. 전체 7명 중에 2명만 반대해도 공수처장을 갖다 우리가 국회에서 추천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만큼 야당한테 충분한 견제 장치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계속해서 야당이 이를 반대한다고 한다면 여당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이 법을 고쳐서라도 이 공수처를 갖다가 정상적으로 출범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일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운영 규칙을 바꾸면서 네. 야당 추천 뭐 2명을 추천하지 않을 때는 이걸 갖다가 여당 측 교섭단체한테 추천을 갖다 돌리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법을 고치면 애초에 생각한 공수처의 중립성을 갖다 보장한 장치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고쳐서는 안 된다고 보고 기본적으로는 현재의 어떤 이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할 수 있는 것을 갖다 유지하되 어떤 특정 교섭단체에서 자기 못에 추천을 갖다가 하지 않으면 네. 정족수를 갖다가 변경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결국은 수용한 것으로 보고 그렇게 법을 고쳐 나가는 것이 애초에 법정신 취지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9월 국회는 공수처에 대해서 어떤 해법들을 내놓게 될지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병두 전 의원, 신성범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